중고차를 사야 될지 신차를 사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누누이 얘기를 많이 했고, 신차를 사든 중고차를 사든 간에 핵심 동력원의 근원, 내가 사는 차의 엔진을 뭘로 선택하느냐는 여러분도 적어도 한 번쯤 고민을 해봤을 것 같아요. 가솔린 엔진이 있고 디젤 엔진이 있고 전기차가 있죠. 전기차도 있고 하이브리드가 뭔지는 대충 알죠. 이제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그냥 하이브리드가 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고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있어요. 원래는 예전에는 얘네들이 없을 때, 전기차나 하이브리드가 없을 때는 가솔린 중에 NA 엔진을 살 것이냐, 터보 엔진을 살 것이냐, 슈퍼차저 엔진을 살 것이냐, 아니면 디젤 엔진을 살 것이냐를 갖고 고민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가솔린에서 NA 선택은 거의 불가능해졌고 슈퍼차저 선택도 거의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가솔린 엔진 중에 NA 엔진 MPI 방식이 있고 직분사 터보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설명을 할 거고, 디젤 엔진 있고 하이브리드 마일드하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한번 제가 오늘 칠판에서 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고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잘 돌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연기관하고 전기차를 먼저 살짝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노 사장은 3년 전에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의 열풍이 불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유튜버들, 조회수 좀 나오고 구독자가 있는 유튜버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시청자분들이나 소비자분들한테 전기차 지금 꼭 사야 된다고, 그리고 현대 기아 자동차의 전기차 기술이 마치 세계의 손가락 안에 드는 것처럼 거짓 과대 광고를 했죠. 그들은 사실 그 당시에는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도 그렇게 자료를 받았으니까. 근데 그게 거짓이라고 말하는 건 좀 억지가 있는 것 같고 과대 광고였던 거죠. 과대 광고. 저는 그 당시에 전기차를 밀지 않았죠.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전기차의 시대가 오고 전기차가 그렇게 좋아진다라고 하면 3, 4년 뒤에 가서 선택해도 늦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전기차를 그 당시에 사지 말라고 하진 않았어요. 전기차의 시대가 오는 건 맞지만 지금은 아니니까 나중에 사고, 나는 내연기관차가 앞으로 더 좋아지고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굳이 전기차를 지금 살 필요는 없다라고 설파를 했던 사람이죠. 저는 지금도 전기차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근데 전기차를 제가 완강하게 부인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환경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 특히나 에너지 효율적인 점, 물론 지금 전기차가 쓰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가 아직은 낮아서 배터리의 효율성에서는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전기차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 내연기관에서의 열효율, 제가 늘 말하잖아요. 자동차는 사람들이 그래요. 피스톤이 이렇게 연료를 넣고 폭발을 하니까 폭파 에너지로 가는, 폭파 에너지라는 건 없고, 자동차는 이렇게 엔진 블럭 안에서 피스톤이 빵빵빵빵 터지면서 이 열 에너지가 있어요. 열 에너지. 열이 얼마나 나고 그 열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해서 쓰느냐인데, 열 효율 에너지가 얼마나 날까? 그러니까 만약에 100% 기름을 꽉 채웠다고 생각을, 그 연료 탱크에 연료를 디젤이 됐던 가솔린이 됐던 100% 연료를 채웠어요. 자, 이 100%의 연료를 가지고 내가 주행을 했을 때 얘네가 열 효율 에너지가 어느 정도 발휘를 하느냐인데, 내연기관 차들은 예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냉각 손실, 구동 손실, 뭐 마찰 손실, 동력의 미션에서 생기는 또 미션 효율 손실, 그 다음에 뭐 드라이브 샤프트, 그 다음에 디퍼렌셜 기어, 바퀴로 전달되는 등등해서 예전에도 제가 18%, 20% 얘기했어요. 이 연료를 때워서 엔진 안에서 100%의 힘이 터졌다라고 했을 때 그 100%의 열 에너지를 바퀴를 굴리는데 몇 퍼센트를 쓰냐? 과거에는 18% 정도 썼었어요. 근데 지금은 효율이 많이 올라갔죠. 직분사라든가 터보라든가 그다음에 미션의 회전비 전달에서의 로스도 많이 줄이고 해서 지금은 22% 내외까지 효율이 올라갔어요. 쉽게 말해서 5분의 1 정도의 효율을 쓰는 거예요. 발전소에서 석탄을 넣어갖고 발전했다고 그게 100%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을 계산하는데 이거 뭐 정확하진 않겠죠. 근데 대략적으로 내연기관이 가솔린 엔진에서 보면 약 22% 내외의 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하이브리드라든가 정속주행을 걸었을 때라든가 특정 조건에서는 40% 이상까지도 열 효율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건 완전히 특정 조건이고 일반적으로는 100%이 힘을 딱 22% 정도 쓰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거예요. 열로 방출되고 뭐 마찰 에너지로 다 방출되기 때문에 열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전기차 있잖아요. 우리가 타는 아이오닉 5, 테슬라 뭐 이런 애들은 에너지 효율이 배터리를 이제 100% 충전을 하잖아요. 그럼 100% 충전할 때 충전하면서 8%에서 10% 정도는 충전하면서 손실이 생겨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전기 100%를 꽉 채우는데 10,000원을 썼는데 그 10,000원 중에서 1,000원 정도는 충전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왜냐면 충전을 하면서도 에너지 열 관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10% 날아가고 구동을 하면서 감속기라든가 모터라든가 이런 데서 한 18% 정도 날아가고 냉난방 손실이 있는데 여름철이나 봄가을철에는 냉난방 손실이 2%에서 5% 미만인데 겨울에 이제 히터를 세게 틀게 되면 특히나 날씨가 추워져서 히트펌프의 작동 범위를 넘어서는 추위를 가게 되면 히트코어를 코일을 가열해 갖고 이 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급격하게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난방 손실로 15%가량을 뺏기기도 해요. 그래서 겨울철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전기차는 에너지 효율이 한 60% 정도 나오는 거고 봄, 가을이나 뭐 여름으로 평타를 때려서 놓게 보면 에너지 효율이 70% 정도 나와요. 그러면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는 월등히 얘네가 효율이 높아요. 굉장히 높은 건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는 충전 인프라라든가 엄청나게 무겁고 큰 리튬이온 배터리를 바닥에 깔아야 되고 그 리튬이온 배터리가 열 관리로부터 취약해졌을 때 열 폭주가 나고 화재가 날 수 있고 폭파 위험이 있고 그리고 크기와 중량 대비 에너지 밀도는 사실 높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 자체의 에너지 효율은 되게 높을진 몰라도 리튬이온 배터리의 효율성에서는 아직까지는 그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자동차의 주 에너지원으로 인정받기에는 아직은 좀 갈 길이 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전기차는 일단은 배제를 시키고 갑니다. 왜? 효율이 높은 거 다 인정. 전기차가 앞으로 미래에 뭐 대체 에너지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가정에 제가 강력한 부인은 하진 않기 때문에 노 사장은 전기차 무조건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일단은 뒤로 빼자는 거죠. 전기차는 지금 설 자리가 아니고 지금 내연기관의 가솔린과 디젤과 마일드하브, 플러그인하브 그 다음에 일반 하이브리드의 효율성이라든가 운용 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엔진에서 MPI 엔진, NA 엔진 얘기하고 뭐 직분사 엔진 이건 뭐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중요하진 않은데 지금 직분사 시스템 이 실린더 안에 인젝터를 꽂고 여기다가 연료를 분사를 해버려요. 전에는 흡기에서 공기가 들어갈 때 섞여서 같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연소실의 압축 온도, 피스톤이 상사점까지 올라가서 불꽃을 빵 터뜨려 갖고 피스톤이 빵, 연료가 빵 터지면서 피스톤이 내려가면서 힘을 얻는 건데 MPI 자연흡기 방식으로 인젝터를 이쪽에서 연료를 혼합해서 이렇게 넣으면 이미 공기와 연료가 섞인 상태에서 들어가니까 그 상황에서 압축을 세게 하게 되면 불꽃을 점화하기 전에 폭파 행정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온도가 올라가면서 연소실의 온도가 공기 온도가 5, 600 정도 올라가면서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MPI 엔진은 압축을 세게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MPI 엔진은 구조가 단순하고 카본대도 덜 끼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에너지 효율이 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디젤 엔진이 가솔린보다 효율이 좋다 그랬어요?
왜 디젤 엔진이 가솔린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다고 했겠어요?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다라는 건 같은 힘을 낼 때 연료를 덜 집어넣기 때문이에요. 디젤의 특성이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가 덜 나오는 게 아니고 비슷한 힘을 만들어낼 때 디젤이 연료를 더 덜 넣어요. 왜 덜 넣느냐? 압축비를 올려서 공기와 연료의 혼합 비율의 차이를 크게 벌리기 때문에 공기를 훨씬 더 많이 넣고 연료를 더 조금 넣어서 폭파 행정을 더 세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압축을 세게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나쁜 점은 연소실 안의 온도가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디젤 엔진이 인체에 유해한 1급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하는 이유가 이 압축 온도를 올리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이 압축 온도를 올리면 에너지의 효율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직분사 시스템, 직분사 GDI 엔진이 나오고 나서 이 MPI 엔진이나 NA 엔진에 비해서 열 효율이 올라가니까 힘도 세지고 연비에 관련된 측면도 같이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구성이나 장고장이나 엔진의 생산 단가가 올라가는 단점이 같이 따라왔어요. 자, 이게 이제 가솔린 엔진인데, 이런 엔진에서 터보 차저가 추가가 돼요. 요즘은 우리가 다 터보를 타죠. 엔진이 행정을 하면서 4사이클의 흡입압축 폭발 배기를 하면서 배기가스가 나가는데, 배기가스가 나가는 힘이 세니까 이 나가는 힘으로 임팔라, 이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터빈 안에 있는 프로펠러를 돌려서 반대편에 흡기 쪽에 연결된 프로펠러를 하나 더 달아서 얘가 돌면서 프로펠러를 돌리면서 힘을 만들어내, 와류를 만들어내는 거죠. 선풍기처럼. 그래서 걔가 들어온 공기를 강제로 세게 엔진으로 넣으니까 엔진 안에 더 많은 공기가 들어가니까 연료를 조금 더 해가지고 더 큰 힘을 만드니까 터보 엔진이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근데 터보 엔진을 달았더니 힘이 세지고 터보를 달아야 되고 오일을 좋은 거를, 왜냐면 엔진이 힘이 세지고 엔진 온도가 올라가니까 더불어서 엔진의 생산 단가가 막 올라가요. 그리고 배기 라인에서 터보를 돌리다 보니까 여기가 뜨겁잖아. 그러니까 이 뜨거운 공기가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 공기를 많이 넣으면 뭐하나? 공기가 뜨거워지면 밀도가 낮아지죠. 공기가 차가워야 밀도량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겨울에 산속이나 스키장에서 담배 빨면 담배 맛이 기가 막히잖아요. 왜? 빨아당기는 공기 안에 산소가 많기 때문에 추우니까 공기의 밀도가 높아지니까 담배를 스키장이나 산속에서 피우면 담배가 그래서 맛있는 거예요. 많은 산소가 같이 들어오니까. 마찬가지로 터보차도 여기에 뜨거운 공기를 많이 때려 넣으면 뭐해? 공기가 뜨거우면 밀도가 낮아지니까 같은 최적 안에 산소의 양이 너무 적은 거죠. 그래서 인터쿨링을 통해서 공기 흡입되는 공기의 온도를 낮춰서 산소의 밀도량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밀도를 높게 해서 이렇게 딱 넣어주는 게 이게 터보 엔진인데, 자, 이렇게 예전에 공냉식으로 앞에 범퍼 밑에 우리 튜닝카들이나 분노의 질주 보면 앞에 범퍼 밑에 보면 이렇게 라디에이터 달려 있잖아요. 은색으로 이렇게 넓적하게 도시락통이. 근데 얘가 달릴 때는 찬바람을 막 맞으니까 인터쿨링 효과가 되게 좋았어. 근데 시내 주행을 하거나 속도가 빠르지 않은 상태에서 RPM을 막 올리게 되거나 또는 부피가 너무 크니까 장착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또 발전을 해서 어떻게 순행식 인터쿨러를 단 거야. 앞에 우리 에어컨 냉매 있는 쪽에 짧은 작은 라디에이터를 달아서 여기다 물을 흘려가지고 물을 시원하게 한 다음에 이 물을 이쪽으로 보내. 그리고 터보에서 과급된 뜨거운 공기가 여기 시원해진 인터쿨링을 바로 물로 시원하게 만든 냉각 핀들을 통과하면서 바로 엔진으로 들어가니까 구조가 간단해지고 제어가 쉬워져요. 이게 이제 순행식 인터쿨러예요. 근데 진짜 효율은 공냉식 인터쿨러가 달리는 차들한테 왔다시 좋아요. 그냥 이 지방이에요. 공냉식이. 근데 공냉식이 전천후로 대응하거나 엔진의 정밀 제어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순행 제어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발전된 애들이 얘를 에어컨 냉매를 이용해 가지고 강제로 식혀버리는 거예요. 엄청 차갑게. 그러면 엄청나게 시원한 공기를, 그게 BMW M이나 이런 뭐 간혹 슈퍼카나 이런 애들이 쓰는 기술인데,
M 중에서도 이제 뭐 M4 CS나 이렇게 하이엔드급 끝판왕으로 가는 애들은 에어컨 냉매까지 이용해가지고 엔진 안으로 들어가는 공기를 차갑게 해주는 그런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가솔린 엔진이에요. 굉장히 좋아요. 힘도 좋고. 근데 얘네들이 이제 단점이 있죠. 디젤처럼 압축비를 높였기 때문에 엔진 자체에 고유 진동도 있고 엔진이 복잡해지고 오일이라든가 카본 슬러지라든가 여러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 터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엔진의 RPM이 어느 정도 올라가줘야 배기가스가 나가는 힘이 생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차가 가만히 서 있을 때 뒤에 머플러에다 이렇게 손 갖다 대보세요. 머플러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압력이 별로 안 세잖아요. 그러니까 약하게 나오는 배기가스로는 이 터빈을 세게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터빈을 세게 못 돌리니까 엔진 안으로 공기를 세게 밀어넣지를 못해. 그걸 터보렉이라고 하는 거예요. 터보렉이라고 말 들어봤죠. 우리가 터보 탈 텐데 막 급가속을 하다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악셀을 밟으려고 할 때 처음에 힘이 하고 나오는 거야. 하고 올라간단 말이야, 힘이. 왜? 낮은 RPM에서는 터보가 세게 안 도니까 그때는 공기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점에 힘이 팍 균일하게 플랫하게 나오질 않아요. 터보 렉이 있는 거야. 터보가 일정의 부스트 압력을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터보 렉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제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플러스 연비 효율. 내가 아까 얘기했던 내연기관의 열 효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5분의 1 토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내가 100% 기름을 꽉 채워서 이 100%의 기름을 태워서 엔진 안에서 100이라는 힘이 만들어졌는데 이 100이라는 힘을 최대한 많이 바퀴를 굴리는데 써야 되는데 20%밖에 못 쓰니까 얘를 더 쓰기 위해서 머리를 이게 굴리고 해서 만든 게 마일드 하이브리드예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뭐냐면 낮은 RPM에서 터보 레그가 생기고 낮은 RPM에서 악셀을 좀 세게 밟아야 차가 좀 가니까 그때 기름을 많이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알터네이터, 발전기죠. 제네레이터라고 하는데 이 제네레이터를 조금 개량을 해가지고 평상시에 엔진이 돌 때는 얘가 엔진의 겉벨트에 딸려 돌면서 발전을 해요. 전기를 막 생성을 해. 근데 트렁크에 있는 12V 배터리로도 충전을 하지만 여기 보면 보라색 선이 되어 있는 거는 앞쪽에 있는 48V 배터리가 또 따로 있어요. 트렁크에는 12V 배터리가 있고 그러면 얘가 컨버팅을 하겠죠. 컨버팅 같은 거를 통해서 평상시에는 12V 배터리를 충전도 하겠지만 우선순위로는 48V를 또 충전을 하겠죠. 그럼 이 48V는 전압이 얘보다 곱절 이상 높잖아요. 4배 이상 높으니까 전기 모터가 전기를 필요로 하는 건 볼트와 용량 암페어겠죠. 볼트랑 암페어가 같이 공급이 돼야 전력 공급 용량의 이 에너지 그 단위가 만들어지잖아요. 암페어가 많든가 굵은 선으로 전기를 많이 집어넣든가 많이 보낼 거냐 고전압으로 보낼 거냐 낮은 전압을 많이 보낼 거냐 높은 전압을 얇은 선으로 보낼 거냐 그 문제가 얘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48V를 생성할 수 있게끔 얘를 만들어서 얘가 달리다가 48V를 딱 충전을 해. 그 다음에 섰잖아? 그러면 엔진이 꺼져? 근데 엔진이 스탑앤고를 작동을 시키려고 할 때 엔진 밑에 있는 스타트 모터가 되면 부르릉 하고 엔진이 흔들리면서 살아나잖아요. 근데 얘가 스타트 모터 역할도 하는 거. 왜? 얘를 발전기로만 쓰는 게 아니라 모터로도 쓰는 거예요. 이 모터의 원리는 전기를 공급을 해버리면 안에 있는 브러쉬가 도는 거고 전기를 공급 안 하고 브러쉬가 세게 돌면 바깥의 자석과 함께 전기가 거기서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를 공급을 12V는 약하니까 48V로 얘한테 전기를 빡 주니까 얘가 겉벨트를 통해서 엔진을 살려요. 그리고 악셀을 밟을 때 기름이 많이 먹을 때 얘가 살짝 돌아주는 거야. 그래서 엔진의 힘을 어시스트를 해줘. 출발할 때 터보가 돌지 않을 때 터보가 약할 때 얘가 약 5마력에서 7마력 정도의 힘을 보태주는 거예요. 그걸 마일드하브래. 이게 1세대. 그리고 이제 엔진이 돌기 시작해서 가면은 다시 발전기로 전기를 충전을 해줘. 그러다 또 급가속을 할 때 힘이 필요하면 발전을 안 하고 전기를 또 넣어가지고 얘가 싹 돌아갖고 엔진 힘을 보태줘. 이게 1세대 마일드하브인데 얘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효율을 못 내는 거야. 얘가 이제 힘이 없잖아. 얘가 보기에는 이만하게 생겼지만 실제로 1.5톤, 2톤이 다 되는 차에 이 작은 모터는 그렇게 큰 힘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시동을 살릴 때도 물론 스타트 모터가 플라이휠 밑에서 돌리는 것보다는 부드럽게 엔진을 살리지만 얘도 가만 보면 살짝 진동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1세대 마일드 하브는 벤츠도 그렇고 BM도 그렇고 아우디도 그렇고 적용을 했는데 해보니까 별 볼 일 없더라. 근데 이게 없는 것보단 있어서 좋으니까 이걸 하려고 했는데 미션 회사들이 얘네들이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만들어서 팔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만들어서 파니까 근데 이 플러그 하이브리드나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주 동력원이 어디에 가서 붙냐? 미션에 가서 붙어요. 미션에. 이 미션 하우징 안에 들어간단 말이야. 엔진하고 사이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모터랑 엔진이랑 결합된 두 가지의 각각 다른 것들이 붙는 걸 하이브리드라고 하는데 하이브리드의 전기 모터의 동력원은 엔진 안에 들어갈 수가 엔진 안에 들어갈 데가 어딨어. 엔진이 도는데. 전기 모터는 어디에 바퀴에다 단다. 인일 모터가 뭐 좋다? 나도 옛날에 그럴 거다 생각해보니까 현가 질량이 너무 무거워서 안 돼요. 인일 모터는 현가 질량 때문에 안 돼. 그거는 안 돼. 차라리 모터가 그냥 그 디퍼렌셜 쪽에 있는 게 좋지 바퀴 안으로 들어가는 건 무거워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터를 보통은 미션 안에 넣어요. 아니면 미션 뒤쪽에 넣든 어떤 식으로 해서 하이브리드를 만드는데 미션 회사들이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모터 시스템이 미션 하우징 안쪽에 들어와서 미션과 같이 결합돼서 이렇게 작동을 하니까 이거 되게 좋은데 근데 이 모터를 좀 줄이면 어떨까? 이 모터를 좀 줄이고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뒷좌석 밑에 큰 배터리가 있어야 되고 트렁크 쪽에 큰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무겁게 갈 필요 없이 굳이 전기 모터로 갈 필요 없이 지속적으로 엔진을 도와주고 엔진이 기름 많이 먹는 상황에서만 어시스트를 해주고 시동을 부드럽게 아예 플라이휠이 그냥 전체가 돌면서 시동이 걸리면 어떨까? 왜? 이미 하이브리드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이렇게 만들어서 생산을 미션 회사들은 하고 있었으니까. 게트락이 됐던 ZF가 됐던 뭐 아이신이 됐던 모그워너가 됐던 이미 하이브리드 차량을 팔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1세대의 마일드 하브는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효율이 안 좋네? 별 볼 일 없어. 그러니까 미션 회사에서 지들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일반 하이브리드를 만드는데 야 이거 씨발 모터를 좀 줄이면 말이야 이것이야말로 궁극의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모터가 미션 안에 들어가면서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나와요. 그래서 일반 하이브리드 이거는 도요타 시스템이에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직병렬 시스템에 빛내는 PSD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도요타의 직병렬 시스템의 하이브리드가 왜 좋냐면 얘네는 클러치가 없어요. 엔진의 이 플라이휠 바로 앞쪽에 여기 뭐 다판이라고 봐야 되나 아무튼 플라이휠 바로 앞쪽에 얘네는 여기에 모터 발전기가 들어가요. 엔진이 돌면 일단 발전기가 그냥 돌아요. 그리고 발전기를 통과한 힘이 여기에 이제 기어 쪽에 오는데 이 기어 쪽에서 기어가 플래닛 기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거 동력을 분배하는 엔진 거를 쓸 거냐 전기 모터 거를 쓸 거냐를 분배하는 기어가 붙어 있는데 이 플래닛 기어 하나에서 기어비를 6단 7단 만들어내는 건 이 전기 모터랑 같이 둘이서 꿍짝꿍짝 이 짬짬이를 해서 기어비를 만들어서 메인 링 기어를 돌려서 이쪽에서 이제 드라이브 샤프트가 나가고 동력원을 만들어내는데 얘네가 내구성이 진짜 좋을 수밖에 없는 게 클러치도 없고 토크 컨버터도 없고 그냥 엔진이 돌면 발전기가 앞에서 돌아. 엔진이 도는 순간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발전 용량이 되게 세요. 그리고 나서 뒤에 배터리에 전기가 어느 정도 차면 걔가 이 주 동력원 전기 모터에 전기를 공급해서 얘로도 가고 엔진이 수시로 돌기 때문에 엔진하고 같이 링기어를 통해서 바퀴를 돌려요. 그러니까 이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는 재미가 없어서 그렇지 궁극의 최고의 미션인 거예요. 망가질 게 없어요. 내구성도 무궁무진한 거죠. 그냥.
도요타가 이걸 만들었어. 근데 혼다는 이게 예전에 이제 얘네가 이거를 특허를 걸어 놓으니까 혼다는 전기 모터가 얘네는 직렬 우선식의 직병렬 시스템을 쓰니까 전기 모터가 엄청 커요. CVT 벨트가 걸려 있어요. 여기 벨트. 벨트를 걸어서 큰 전기 모터로 가다가 이 전기 모터에 전기를 공급할 배터리의 용량이 줄어들게 되면 중간에 있는 클러치가 딱 붙어요. 여기 있나? 클러치가 여기 있을까? 요 모터 앞쪽에 있는 클러치가 딱 붙으면서 바로 CVT 미션에 CVT의 효율 중 벨트가 이쪽이 커지고 작아지고 이쪽이 작아지고 커지고 하면서 클러치가 붙으면서 엔진님이 바로 바퀴로 나가게 돼 있어요. 요게 이제 일반 하이브리드인데 도요타가 쓰는 PSD, 혼다가 쓰는 직렬 우선식의 CVT 미션. 이거는 이제 아우디나 벤츠나 BM이 쓰는 미션 안쪽에 전기 모터. 미션 안쪽에 전기 모터는 엔진이 이쪽에 있으면 요 가운데에 답한 클러치가 있어요. 습식 답한 클러치가 있고 엔진에서 나오는 힘이 습식 답한 클러치를 통해서 뒤에 있는 여기 습식 답판 있죠. 여기 답판 클러치 얘네가. 답판 클러치가 가운데 있고 테두리에 모터에 회전자가 있어요. 코일이 감긴 게. 여기 들어가죠. 그러면 전기를 딱 공급하면 얘가 돌면서 엔진도 같이 돌릴 수가 있고 미션이 싹 움직여요. 그러면서 차가 싹 움직인다고. 그러면서 얘가 엔진을 부드럽게 살려요. 모터가 워낙 크고 엔진의 플라이휠을 같이 일체로 돼서 도니까 되게 부드럽게 엔진이 살아나요. 엔진이 부드럽게 살아나면서 바로 답한 클러치가 딱 붙으면서 미션을 통해서 동력이 전달돼요. 이게 마일드 하부인데 저 마일드 하부는 일반 하이브리드에서 이 전기 모터의 용량이 작아진 게 마일드 하부예요. 전기 모터만으로 차를 굴릴 힘이 없어요. 그럴 게 필요하지도 않고. 그래서 의자 밑이나 트렁크에 별도의 니켈 수소나 리튬이온 배터리를 달고 다니지 않아요. 엔진 본넷 앞쪽에 조그맣게 주먹, 어른 주먹 4개, 6개 정도 되는 크기에 48V 조그만 배터리만 있어요. 그 배터리를 가지고 얘를 살짝 돌리면서 엔진이 살아나고 급가속을 할 때 힘을 보태주고. 그래서 가솔린 마일드 하이브리드 3.0 6기통을 기준으로 보면 제가 이걸 실험을 다 했거든요. 3000cc 6기통을 기준으로 가솔린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13만원어치의 기름을 넣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나는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출퇴근을 하잖아요. 고속도로로 70km 가까이인데 그 중에 50km가 고속도로고 20km 정도가 이제 시내와 약간 간선도로 같은 게 섞여 있는데 어쨌든 제가 하루에 140km 정도를 타거든요. 13만원을 넣으면 제가 타는 환경에서 1000km 내외를 탑니다. 가솔린 3000cc 6기통인데 힘이 좋죠. 400마력 가까이 됩니다. 달리고 싶을 때 앞차들 다 추월하고 가요. 충분히 내가 재밌게 타면서 13만원을 넣고 1000km를 타기 때문에 기름을 주말 일요일 저녁에 가득을 넣으면 일주일 내내 출근을 해요. 일주일 동안 내가 타는 키로수가 64, 24, 한 850km에서 900km 정도를 타요. 일주일에.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기름을 가득 넣고 이 가솔린 마일드 하부일 때 기름을 가득 넣고 1000km 내외를 타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그냥 가득 넣은 걸로 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고속도로나 국도 같은 데서 항속주행을 걸잖아요. 한 1150km 정도를 탈 수 있어요. 항속주행을 하면. 자, 제가 최근에 40D, 그전에는 30D 마일드 하부를 탔었는데 디젤 마일드 하부를 타고 다녀요. 지금은 40D X6를 탑니다. 40D 출력도 세고 마일드 하부인데 물론 3000cc 똑같이 6기통 디젤이에요. 힘이 무조건 셉니다. 엄청 세요. 도로에서 엄청 재밌게 타고 다니죠. 하이브리드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무겁지 않죠. 밸런스는 내연기관하고 똑같아요. 운동 성능이 그냥 내연기관차랑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시동이 꺼졌다 살아날 때 굉장히 부드럽게 살아나고 얘는 12만원을 넣으면 내가 타는 환경에서 1200km를 탑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항속을 하고 부산을 왔다 갔다 할 때 쏘지 않고 일반적으로 타면 1400km를 타요. 운전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12만원을 넣고 일주일 동안 타고 기름이 많이 남을 때는 4분의 1 이상이 남아요. 3분의 1까지는 아니고
가솔린은 거의 다 쓰죠. 일주일을 쓰면 제가 거의 다 쓰거든요. 근데 디젤은 진짜 많이 거짓말 좀 못하면 3분의 1 비스무리하게 남는 거 한 4분의 1은 남아요. 12만 원을 넣고. 자, 제가 이렇게 6기통의 3000cc의 고성능 가솔린 차량, 고성능 디젤 차량을 일주일 동안 이 정도의 기름값으로 출퇴근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제가 i4, i5 40i, 40i, i7 60, 그 다음에 전기차 또 못 탔어. 벤츠 전기차, 그 다음에 테슬라 등등을 타고 출퇴근을 또 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차 받으면 5일씩 막 이렇게 타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전기차를 또 오래 탔죠. iX도 타고 다녔고, 걔네들도 전기차 치고는 출력이 어느 정도 나오죠. 얘네들보다 오히려 출력이 높다고 봐야죠. 고성능 전기차니까. 그렇다고 내가 전기차를 끝까지 악셀을 밟느냐? 그러진 않죠. 전기차는 악셀 끝까지 밟으면 효율이 떨어지니까 절반 이상은 잘 안 밟는데, 어쨌든 할아버지처럼 운전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는 내 스타일대로 운전하는데, 그렇게 탔더니 일일 전기 충전 요금이 매일 충전을 했어요. 내가 테스트를 하려 9,000원에서 12,000원을 충전을 합니다. 일반 완속 충전기로 7kWh로 밀어넣는, 걔네들이 실제로는 5kW 정도로 들어가는데, 일반 충전기에 일반 충전 카드로 충전을 했더니 하루에 9,000원에서 12,000원 정도가 들어가요. 평균으로 계산하면, 왜냐면 좀 살살 달릴 때도 있고 차가 많이 막혀요. 전기차는 막히면 막힐수록 전비가 좋아요. 막 달릴 때 전비가 떨어지거든요. 평균 10,000원 잡으면 돼. 10,000원. 6일을 타잖아. 그러면 6만원이에요. 6만원. 6만원. 전기차로 출퇴근을 했더니 일주일에 제가 6만원을 쓴 거예요. 디젤로 출근하면 얼마 쓸 것 같아요? 한 9만원에서 왔다 갔다 나오겠죠. 가솔린은 한 11, 2만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내연기관의 400마력짜리 차, 가솔린, 뭐 터보 엔진, 일반적인 디젤차 300마력짜리랑 비슷한 또는 더 힘이 나오는 전기차랑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얘네가 이만큼의 연비가 안 나오겠죠. 근데 지금 나오는 마일드 하브들은 내연기관하고 그냥 똑같아요. 내가 전기차를 탄다, 하이브리드 차를 탄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얘가 작동하는 범위는 엔진의 어시스트만을 하기 때문에 내 차가 전기로 간다, 전기 모터가 있다라는 건 운전자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내 차가 어디에 전기가 있어? 아니, 내 차에 전기 모터가 있다고? 못 느낍니다. 그냥 오리지널 내연차예요. 오리지널 내연 가솔린 터보차고 오리지널 터보 디젤차예요. 근데 마일드 하브가 들어간 거잖아요. 연비랑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의 배출물들이 확연하게 떨어집니다. 환경규제 대응에서 되게 유리해지면서 엄청난 연비가 나와요. 이거는 나 혼자만 테스트한 거면 내가 신빙성이 없으니까 여러분 앞에서 칠판에서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게러지에 오는 많은 최근에 벤츠나 BM의 마일드 하브를 타는 오너분들이 저한테 와서 오일을 바꿀 때 저한테 연비가 미쳤다리 하면서 저한테 늘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트립 컴퓨터에 있는 평균 연비를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연비가 찍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살살만 다니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저는 살살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직접 증명을 했고 많은 차주분들이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전기차를 사야 될 이유가, 물론 싸죠. 어떻게 보면 2배, 어떻게 보면 3배 가까이 싼 건데 처음 살 때 더 비싸잖아요. 그리고 지금 충전에 대한 불편함이 있죠. 앞으로 전기차의 행방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나중에 배터리에 어떤 전기 모터나 감속기에 어떤 리스크가 어떻게 터질지를 몰라요. 무엇보다도 내가 전기차를 연달아 탄 걸로 쭉 연결하면 한 6개월을 탔거든요. 편한 것도 엄청 편하고 조용하고 좋은데 뭔가 전기차를 탈 때 운전이 일단 즐겁지가 않아요. 그리고 늘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고, 집에 들어갈 때 만약에 남은 전기차 배터리 용량이 50%가 안 되잖아요. 불안해요. 왜냐면 나 같은 경우는 50%가 안 되면 그 다음날 하루를 편하게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출퇴근할 때 최소 30% 이상을 써요. 그러니까 50%가 남아있으면 나는 다음날 딱 출퇴근만 해요. 출퇴근 시에 뭐 차가 막힌다던가나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 똥줄 타게 생긴 거예요.
무조건 충전을 해야 돼. 근데 하필이면 내가 오늘 밤에 일이 있어서 늦게 끝나고 어디 들렸다 와서 배터리가 50% 미만이야. 근데 집에 갔더니 아파트에 다 충전기에 전기차가 물려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미치는 거죠.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급속 충전기에 가서 충전을 한다? 그렇게 1시간을 버린다? 30분을 버린다? 어디까지 가? 못해요. 아침에 출근 시간에 30분이 얼마나 큰 시간인데. 못하지. 그러면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의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일단 한정이 되는 거예요. 부지런하고 급한 일이 없고 행동 반경이 뻔하고 나 다니면서 그 어플 찾아다니면서 그냥 충전하고 이런 거 괜찮아. 그렇게 느긋한 사람들이 있어요. 일상의 생활의 패턴이 느긋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불편한지 모를 거. 근데 이런저런 스케줄이 뒤죽박죽하고 성격 좀 급하고 나처럼 배터리 용량 얼마 없으면 불안하고 매일 이동거리 길고 이런 사람들은 전기차 타면 은근히 압박을 받아요. 충전에 대한 압박을 받고 뭔가 모를 운전에 심심함이 있어요. 차가 무겁기 때문에 회피 기동성이라든가 격하게 몰았을 때 자체를 제어하는 거에 있어서 내연기관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버거워요. 부담스럽고. 그래서 저는 전기차를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내 기준에서 보면 전기차의 충전 요금이 월등히 싸니까 전기차를 탈 만하다. 마일드 합을 타니까 전혀 그렇지 않던데? 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전기차보다 많이 들지만 이 돈으로 내가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런 게 크게 다가오질 않아. 그러니까 나는 더더욱더 전기차를 안 보게 되는 거. 자, 이게 지금 마일드 하브의 장점인데 마일드 하브는 내연차랑 거의 똑같은데 전기 모터로 못 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노 사장님 그래도 하이브리드면 전기 모터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 하이브리드가 있죠. 일반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로 일단 가요. 슬슬슬슬 움직이면서 많이 갈 때는 2km도 가요. 전기 모터로. 이 신호등에서 다음 신호등까지도 가죠. 그리고 엔진이 살아나서 충전하고 뭐하고 막 하는데 하이브리드는 연비가 잘 나올 수밖에 없죠. 전기 모터가 늘 도니까. 근데 단점이 트렁크에 일단 적든 크든 간에 배터리가 들어가야 돼요. 6kWh가 됐던 9kWh가 됐던 꽤 나가는 무게의 배터리가 일단 트렁크에 있어야지만 전기 모터로 차를 움직일 수가 있고, 혼다 같은 경우는 직렬 우선식이기 때문에 전기 모터만으로도 시속 170km까지도 전기 모터로, 전기차나 똑같아요. 그리고 도요타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이 전기 구동 모터 MG2 모터가 세져가지고 한 110km, 120, 전에는 얘네도 한 8, 90km까지밖에 모터로 못 갔는데 지금 한 110km까지도 전기 모터로 갑니다. 전기 모터로 가요. 근데 하이브리드의 단점은 뭐냐면 모터로 갈 수 있는 장점을 줬기 때문에 미션이 부실하고 엔진이 고성능 엔진이 다 배제가 됩니다. 엔진이 가장 무난하고 부드러운 엔진이 들어가요. 혼다 같은 경우는 그냥 2.0의 일반 엔진, 도요타 같은 경우는 2.5의 일반 엑시슨 엔진이 들었는데 엔진이 그냥 스탠다드 엔진이에요. 아반떼에 들어가는 엔진이라고 보면 돼요. 소나타 그냥 2.0 노멀 엔진 같은 거. 그러니까 고성능을 기대할 수 없고,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미션의 구조가 내연기관의 8단 미션, 7단 미션, 9단, 10단 미션 같은 오리지널 미션이 들어갈 수 없죠. 전기 모터가 들어가고 발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이 안에서 미션하고 모터를 넣어야 되니까 미션의 플래닛 기어가 한 개만 있던가 아니면 좀 작은 CVT가 들어가든가, ZF 같은 경우도 유성기어 세트가 여러 개가 안 들어가고 유성기어 세트 한 개, 두 개 또는 나머지는 다판이 들어가요. ZF도.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면 오리지널 유성기어 세트나 일반 기어 세트가 대거 생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전기 모터가 많은 힘을 주니까.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장점이 엄청난 연비가 나오고 전기 모터로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좋은데, 엔진이 노멀해지고 미션이 아주 평범한, 쉽게 말하면 1단 또는 2단 미션짜리인 거예요. 전기 모터와 함께 억지로 인위적으로 기어 단수를 나눠 쓰고 CVT로 기어 단수를 나눈다고 하지만 원리 원칙대로 보면 1, 2단짜리 미션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어떤 메커닉적인 측면에서 엔진과 미션이 일반 내연차에 비해서는 굉장히
아랫등급의 엔진과 미션이 들어가죠. 그거는 곧 뭐로 연결돼요? 운전을 하면서 운전이 재미없다라는 걸 느끼게 되죠. 내 차의 심장, 엔진, 힘의 동력을 힘을 만들어주는 동력원이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면서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차를 좋아하고 달리는 사람들은 하이브리드를 안 사죠. 여기에 플러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가면 어떻게 되냐? 전기 모터가 더 커져요. 거의 전기차 수준의 70%에 육박하는 엄청난 전기 모터가 들어오고 엄청난 배터리. 일반 전기차의 3분의 1 크기 또는 4분의 1 크기 정도가 되는 엄청난 배터리가 뒤에 들어갑니다. 이제 중량이나 밸런스에서 내연기관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엔진도 노멀 엔진이 들어가는데 전기의 힘이 엄청 세고 모터의 힘이 배터리의 용량이 크기 때문에 집에서 플러그를 꽂아서 충전을 해요.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보통 3시간, 4시간 완속 충전기 충전하면 꽉 차거든요. 그러면 전기만 가지고 살살 타면 80km를 갑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타도 60km를 가요. 일반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충전해서 나오면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전기 모드로만. 전기차처럼 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엔진이 살아나면 같이 힘을 만들어내니까 힘도 세죠. 대신에 똑같이 하이브리드처럼 미션의 구조가 단순하고 더 나아가서는 차가 많이 무거워졌기 때문에 역동적으로 달리기가 어려워지죠. 그리고 모터의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모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엔진이나 미션을 치밀하게 만들질 않아요. 그래서 전기로만도 왔다 갔다 하는데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전기로만은 왔다 갔다 못하니까 전기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플러그인 하브를 만들어 준 건데 나는 플러그인 하브는 그럴 거면 전기차를 타지. 그럼 플러그인 하브 타는 사람들은 그래요. 전기차는 요새 충전하는 거 불편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플러그인 하브를 타면 충전을 못하게 되면 엔진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난 스트레스가 없다. 그럴까? 아니에요. 플러그인 하브가 더 열심히 존나게 충전해요. 왜? 더 열심히 전기로 다니고 싶어. 왜? 기름을 쓰기 싫은 거 사람이 쫌생이가 돼요. 더 열심히 전기해서 전기차 타는 오너들보다 더 열심히 더 진짜 악랄하게 충전을 합니다. 내가 플러그인 하브를 타면서 내가 반성을 했어. 씨발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이게? 아니 이럴 거면 씨발 전기차를 타야지. 더 악랄해진다니까 사람이. 어떻게든 엔진을 안 살리려고 그러고 어디를 갈 때도 누가 뭐 만나자 그래. 근데 그 거리가 90km야? 그러면 안 만난다 그래. 왜? 전기로 못 가. 자기는 뭐든지 70km 안에서 해결. 왜? 70km가 넘어가면 엔진이 살아나야 되거든. 어떻게 해서든 나는 전기로 갈 수 있는 걸로 모든 생활권을 끝내려고 해요.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 플러그인 하부 타면은 사람이 변합니다. 내가 경험을 했다니까. 내가 산 증인이야. 그래서 나는 플러그인을 반대하는 거예요. 플러그인 하부 타면 생활이 바뀌어요. 나는 그래서 플러그인을 권하지 않아요. 차라리 플러그인을 탈 거면 전기차를 타라. 그렇게 충전해갖고 전기로 가는 거 좋아하면 전기차를 사라. 아니면 하이브리드를 사라. 하이브리드 하면 편하게 타. 얘는 충전을 못하니까 사람이 그렇게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근데 또 하이브리드를 타면 연비 때문에 어떻게든 연비를 24를 만들 것이냐, 26을 만들 것이냐, 28. 도대체 그 기름값 10,000원, 20,000원을 막 죽어라고 아껴요. 가덕 주유하면 90,000원 들어가는 렉서스라고 생각을 해봐. 70,000원 들어가면. 그러면 어떻게든 연비를 24km 막 26km를 만들고 막 27km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 그래서 얼마를 아꼈냐? 5,000원을 아낀 거야. 주유를 해갖고 기름을 다 쓸 때까지 5,000원을 아낀 거야. 엄청 뿌듯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1, 2주 지나서 또 가득 넣었어. 그리고 또 엄청나게 발끝 신공을 막 해가지고 연비 운전을 해야 돼. 살살 가야 돼. 연비가 28을 넘어야 되는 거야. 26은 마음에 안 차는 거야. 그렇게 해서 또 5,000원을 아껴. 그래서 한 달 동안 지가 연비 운전을 해가지고 한 15,000원을 아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나이트를 갔어. 부킹을 좀 세게 하려고 웨이터한테 팁을 50,000원을 주는 거야. 미친놈이지. 한 달 내내 씨발 발끝 신공해갖고 10,000원 아낀 놈이 웨이터한테 팁을 50,000원을 주는 거야. 근데 애들이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브를 타면 삶이 피폐해져갖고 내가 그 차를 사실 시스템으로는 좋은 거야. 좋아. 근데 사람을
엄청나게 짠돌이를 만들어. 이게 사람이 타면 그렇게, 내가 원래 기름을 안 아끼는 사람이거든요. 난 막 다니면 엄청 시원하게 다니잖아. 막 풀악셀하고 막 와인딩가 다니는데 하이브리드만 타면 사람이 막 미쳐버려요, 진짜. 아니 그냥 운전할 때 앞을 안 보고 계기판을 본다니까. 어떻게 하면 연비가 28이나 30 넘으면 막 씨발 그날 막 딴따라 되는 거야. 풍악을 울리는 거 30km 넘으면 거의 안 나오지. 30km 넘는 거 진짜 미친놈이 아니고서 내리막이 많은데 아니면 불가능한데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결론은 뭐냐. 자, 하이브리드가 있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어요. 노사장이 말하는 마일드 하브가 있어요. 그리고 디젤 엔진이 있고 가솔린이 있어. 자, 어떤 엔진이 제일 좋아? 나는 사실 지금은 마일드 하브를 좋아해요. 근데 순수하게 엔진의 재미로만 따지면 가솔린 엔진이 제일 좋죠. 디젤 엔진은 높은 압축비를 통해서 압축 착화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엔진이 일단 무거워야 돼요. 그리고 압축을 세게 하고 연료를 분사해서 빵 터트리고 움직이는 이 피스톤의 스트로크가 길기 때문에 고유의 진동이 생기죠. 대신에 얘네들은 에너지의 효율 등급이 높고 같은 거리를 갈 때 가솔린에 비해서 연료를 더 덜 쓰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가솔린보다 적어요. 그래서 과거에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가 터지기 전에 친환경 엔진이라고 했던 이유가 1이산화탄소가 적게 나와서예요. 우리 지구의 대기 오염은 1이산화탄소가 더 중요해요. 그 다음이 인체에 유효한 NOx, 질소산화물이에요. 디젤차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 그리고 매연, 끄름, 그 다음에 뭐 다른 그 오염 물질들인데 대기의 오염을 줄이는 데는 가솔린보다는 디젤이 더 유리합니다. 근데 디젤은 연소실의 온도가 높아져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화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우리가 대기 중에는 질소가 있습니다. 질소가 있어요. 이산화탄소도 있고 일산화탄소도 있고 많죠. 여러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행정 과정에서 압축을 세게 해서 폭파 온도가 올라가서 폭파 온도가 뭐 600도, 700도 이상이 넘어가면 여기에 있는 질소가 질소 산화물로 변해요. 그래서 그 질소 산화물을 없애기 위해서 후처리 방식을 만들어 놓고 SCR 같은 거를 놔서 거기에 질소 산화물이 걸리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연료를 후적 분사를 해서 질소산화물을 태우고 없애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오니까 제2 환원 촉매라고 해서 후처리 시스템이 강화가 된 거죠. 그래서 요소수 분사 장치를 달고 SCR 쪽에다 포지 필터를 달아서 거기에 요소수를 뿌려서 거기서 질소산화물을 요소수와 섞어서 산화시키고 그래서 지금은 디젤 엔진들이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월등히 적어진 거예요. 출력을 많이 내면서도. 그리고 엔진의 기술이 좋아지면서 연료의 분사량을 조금 더 넣어요. 옛날보다. 연료의 분사량을 줄이면 줄일수록 디젤은 힘도 세지는데 연비도 좋아지는데 대신에 질소산화물이나 매연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연료의 분사량을 살짝 늘립니다. 그래서 폭파의 온도를 줄이고 힘은 조금 덜 내게 하더라도 친환경적으로 엔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력이 부족하거나 많은 공기를 또 같이 집어넣어 주거나 터보를 달아서 활성화를 하려고 했는데 터보렉이 존재하고 악셀을 세게 밟을 때 혹시라도 연료를 많이 붓게 돼서 매연이 나오거나 문제가 생기니까 디젤들도 지금은 마일드 하부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어차피 가솔린 엔진에 또는 디젤 엔진에 공급하는 ZF 또는 벤츠에서 만드는 9G, 아우디에 공급하는 ZF나 보그워너의 미션이 어차피 하이브리드를 생산하면서 안에 모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들어간 시스템을 대량 생산하게 되면 코스트를 낮출 수 있으니까 과거에는 디젤이 낮은 RPM에서 토크가 있으니까 굳이 하이브리드의 어시스트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부는 디젤에다가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디젤 엔진 자체의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디젤 엔진도 터보레그는 존재하고 디젤 엔진도 악셀을 밟을 때 그 순간에 어시스트에 연료를 많이 넣어야 되고 그리고 시동을 껐다 살아나는 스탑앤고의 활성화 시스템에서 진동이 생기고 하니까 어차피 생산하는 거 디젤에도 넣자. 그래서 지금은 디젤에도 마일드 하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디젤 엔진들 최근에 나오는 벤츠나 BMW는 디젤 엔진도 이렇게 마일드 하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디젤 엔진을 엄청 부드럽고 좋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엄청난 연비가 나와요. 단 디젤 엔진이든 가솔린이든 마일드 하이브가 들어가면 단점이 하나 생길 수 있어요. 요 안에 다판 클러치가 들어가요. 우리가 무기 제가 ZF 미션을 좋아하는 건 뭐요? 미션의 정교함이나 효율 전달성, 에너지, 힘, 회전을 전달함에 있어서 효율성이 높아서 좋아하는 거잖아요. 토크 컨버터나 토크 컨버터 안에 있는 락업 클러치가 굉장히 똑똑하게 작동하기 때문인데 하이브리드나 마일드 하브나 플러그인은 이 전기 모터가 그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다 토크 컨버터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카니발 하브 리뷰할 때도 DCT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노사장 저 병신 차도 모르는 게 오토미션이다 이 병신아 6단 오토다 그러는데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는 순간 토크 컨버터의 자리가 없어. 토크 컨버터의 자리에 모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토크 컨버터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조상 토크 컨버터로 동력을 어떻게 전달할 건데 모터가 있는데. 그래서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이나 마일드하브는 토크 컨버터가 들어가고 가운데에 다판 습식 클러치가 들어가요. ZF라고 해서 용가리 통뼈가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얘네도 다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판 클러치의 수명이 좌지우지 되는데 이 수명을 극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게 ZF는 포르쉐의 더블 클러치를 제공했던 게 이 시스템이에요. DCT. ZF가 포르쉐에 PDK를 납품했던 회사예요. 얘네는 습식 다판의 노하우나 내구력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동력이 붙고 떨어지는 거에 프로그램 로직을 이 전기 모터와 뒤쪽에도 유성 기어 세트가 아니라 뒤쪽도 다판과 비슷한 기어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이 효율성과 다판의 원 내구성 그리고 전기 모터의 프로그램 로직이 좋으면 여기 있는 다판 클러치의 내구성이 좋아지겠죠. 제가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앞으로 한 3년 안에 제 느낌에는 미션에 문제가 터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는 8단 DCT 미션의 내구성에 이미 문제점이 제기가 됐었어요. 일반적인 크기의 일반적인 토크 대응에서도 이 안에 다판 클러치가 문제가 돼서 지금 말들이 많은데 카니발처럼 중량이 많이 나가고 작아지고 모터와 함께 로직에 대한 어떤 영민한 똑똑함이 필요가 요구되는 미션은 제가 봤을 때는 10중 8구 금방 문제가 터질 거라 예상을 하는 거죠. 다판 클러치의 마모율이 되게 빨릴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ZF는 일단 구조가 커요. 그리고 얘네 프로그램 로직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얘네도 물론 토크 컨버터에 비해서는 내구성이 떨어지겠지만 나는 그래도 ZF를 믿는 바가 있고 포르쉐 PDK 미션에서 보여준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얘네들의 미션은 좀 믿어요. 기대를 하고 있고. 근데 내 차가 지금 이 미션이잖아요. 다판이다 보니까 변속이 이게 약간 낮은 속도 30km 미만 시내 구간이나 쓸 때 기어가 빠지고 뭐 할 때 약간 덜커덕거리는 느낌들이 있는 거야. 내가 타는 마일드하브의 다판 클러치가 붙고 떨어지는 거에 덜컥거림이 너무나 싫은 거야. 이 좋은 차가 달릴 때는 너무 좋은데 시내 주행할 때 덜커덕 하는 느낌이 있는 거야. 벤츠처럼. 그래서 내가 실험적으로 어차피 90% 이상은 성분이 같아요. 미션 오일들은 ROT가 됐든 갤브 ZF가 됐든 나인지가 됐든 그 변화의 폭이 별로 안 커요. 잘못 넣었다고 해서 절대 안 망가집니다. 내가 다 실험해봤어요. 벤츠 미션에 ZF 오일도 넣어봤고요. 다 해봤는데 사람들은 오일 선택 잘못하면 큰일 나는 줄인데 아니에요. 벤츠 S클래스가 우리한테 미션 이상하다고 뭐 미션 오일 간지 2년 됐대 장안동에서 2년 동안 타고 다녔어. 뭐? 국산 오일을 넣고 국산차 미션 오일을 벤츠 나인지에다 넣고 2년을 다 안 망가졌어요. 근데 주행 느낌이 다르죠. 미션 오일 다른 거 넣는다고 망가질 거 내가 다 실험해봤는데 안 망가져. 오일은 어차피 땅에서 캐는 오일이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는 거의 비슷합니다. 엔진 오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점도 다른 거 넣으면 망가진다 뭐 큰일 났는데 안 그래요. 특징만 좀 달랐는데 미션은 근데 조금 다르죠. 토크 컨버터가 있고 DCT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요게 좀 다른데 제가 그래서 그러면 이 DCT의 다판 점도와 토크 컨버터의 유체 점도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생각보다 차이가 좀 나더라고. 근데 그 차이를 완벽하게 인간이 느끼려면 새거 조립할 때처럼 오일이 한 방울도 없는 상태에서
다른 오일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 인간이 많이 느낀다는 거야. 제조사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 스펙하고 완전히 다른 오일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미 제조사에서 생산돼서 나온 오일들은 오일이 100% 빠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미션 오일을 갈 때 어떤 카센터는 그래요. 뭐 토크 컨버터 있는 것도 뭐 순환식으로 어떻게 빼고 어떻게 빼는데 미션 오일은 다 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미션 오일은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오일을 정말 다 빼고 다시 새 거를 다 넣잖아요. 그랬을 때 미션이 이상 증세를 보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미션 오일은 적어도 지가 기본적으로 있는 오일에서 자리를 잡은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오일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게 좋아요. 15%가 됐던 20%가 됐던 30%가 됐던 간에 일반적으로 지가 원래 쓰던 오일이 남아있는 게 좋아. 오염이 됐다 하더라도. 근데 밑에 하부에 드레인콕을 열고 팬을 뜯고 빼게 되면 많게는 70%까지 빠지고요. 적게도 60% 이상은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간을 더 두게 되면 80% 가까이 빠지죠. 근데 강제로 뭘 잡아 빼고 불어넣고 해갖고 토크 컨버터 있는 것까지 다 뺀다? 그리고 아예 새 거가 들어간다? 미션 느낌이 안 좋아질 확률도 꽤 높습니다. 원래 남아있는 오일이, 원래 쓰던 오일이 좀 있는 게 좋아요. 근데 나는 아예 DCT, 여기가 DCT인데 원래 ZF 미션이니까 ZF의 갤브 오일의 점도를 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갤브를 넣고 싶은 거야. 넣으면 망가지냐? 여기저기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망가질 확률이 거의 없더라고. 그런데다가 나는 어차피 이 마일드 하부 미션은 미션 하부가 일반 ZF 8단하고 달라요. 지금 현재 국내에는 미션 하부 팬도 나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하부 팬도 못 뜯어. 그러니까 어차피 오일 빼봤자 3점 몇 리터밖에 안 나와요. 전체 오일이 8점 몇 리터가 들어가 있는데 빼봤자 3, 4리터밖에 안 나오는 거야. 빼고 ZF 오일을 넣은 거예요. 와, 지금 내 차가 미쳤습니다. 변속 충격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전기차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일의 특성이 미션에서도 엄청나게 큰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게러지에 오는 다른 손님들 중에 저보다 연배 좀 있으신 사장님 있는데 전화해서 자랑했죠. 저 이렇게 했더니 너무 좋아. 바로 다음날 오셨어요. 바로 갈아드렸죠. 서비스로 디포일도 내가 공짜로 갈아줬어요. 전화 왔어요. 집에 가시면서. 너무 좋다고. 그 다음날 또 전화했어요. 괜찮아요? 너무 좋대. 그러니까 이게 미션 오일도 엔진 오일처럼 정말로 좋은 오일을 잘 넣으면 정말 주행 느낌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집니다. 갑자기 좀 말이 샜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에 나오는 디젤 엔진을 좋아합니다. 이제는. 저는 원래 가솔린 엔진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디젤 엔진 좋아합니다. 타면서. 근데 아직도 가솔린을 더 좋아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나오는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은 저는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브는 무겁고 밸런스가 안 좋아해서 싫어했던. 나는 자동차는 기본의 아키텍처, 기본의 설계 구조를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거워지고 뒤쪽에 배터리를 달고 이런 걸 싫어했단 말이에요. 원천적으로. 근데 연료 효율은 좋잖아. 이만큼은 아니지만 마일드 하부는 내연기관하고 거의 똑같은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별도의 배터리가 없으니까. 무게만 조금 10몇 킬로, 30몇 킬로 무거워진 거예요. 전기모터 하나 들어간 거니까. 밸런스 똑같고. 근데 연비가 엄청나게 나오죠. 엄청난 연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연기관하고 똑같이 달리기 때문에 운전의 재미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에 와서는 연비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디젤 마일드 하부를 사시고. 원래 가솔린 엔진을 좋아하니까. 엔진은 가솔린이지. 남자가 무슨 디젤이야. 딸딸이잖아. 마일드 하부 디젤들, 요새 나오는 디젤들은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연료의 분사량이나 이런 것들을 다 조절을 해서 이제 딸딸이 소리가 옛날처럼 안 나요. 뒷다리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남자는 가솔린이지. 쪽팔리게 어떻게 디젤을 넣어. 그리고 난 디젤 냄새, 디젤 요새는 냄새도 안 나지만 싫으면 가솔린인데 마일드 하부를 사면 돼요. 그냥 내연기관인데 엄청난 어시스트를 통해서 연비와 운전의 재미. 물론 출력이 세지지는 않습니다. 이 마일드 하부가 나타내는 힘은 뭐 5마력, 7마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마일드 하부 모터에서 엄청난 힘을 기대해서는 안 되고 출발과 가속할 때마다 기름을 많이 먹는 그 순간마다 얘가 기름을 인젝터에서 많이 분사 못하게 그 순간마다 어시스트를 해줘요. 그리고 운전자는 절대 내 차에 전기 모터가 있음을 눈치챌 수 없습니다. 저조차도 전기 모터가 돈다라는 걸 눈치챌 수 없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의 이질감 같은 거를 아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의 칠판 라이브의 주제는 뭐냐?
연비를 최우선으로 한다라고 하면 디젤 마일드하브를 사면 되는 거고, 아니면 가솔린 마일드하브가 지금은 저는 최고의 엔진 선택이 될 것이고, 그게 아니면 하이브리드 괜찮죠. 저는 플러그인 하이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전기차는 좀 더 나중에 에너지 밀도가 개량된 전고체 배터리가 됐던 어떤 배터리의 에너지원이 획기적으로 다음 세대로 넘어갔을 때, 그리고 무거워진 중량, 하체 쪽에 그 300~400kg가 넘는 배터리를 하체에 둔 그 밸런스에 대한 해석이 제대로 되고, 댐퍼와 서스펜션의 세팅이 내연기관처럼 완벽하게 조율이 됐을 때, 그때는 전기차를 사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장할게요.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충전 인프라도 마찬가지. 플러그인 하브는 너무 무겁고,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살 것이냐 마일드 하브를 살 것이냐를 결정하는데, 하이브리드는 운전의 재미는 기대하면 안 됩니다. 대신에 연비는 마일드 하브보다 월등히 좋죠. 근데 연비와 운전의 재미, 내연기관의 모든 장점을 그대로 갖고 갈 거면 마일드 하브를 사면 되는 거예요. 디젤과 가솔린은 그 연비 차이로 보면 돼요. 그리고 운전의 재미는 당연히 가솔린이 좋죠. 똑같이 RPM을 7,500rpm까지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가솔린 마일드 하브나 디젤 마일드 하브를 사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다라고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권장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고 더 궁금하면 저 개인 카톡이나 게러지 폰으로 또는 저희 회사로 연락해서 물어보면 더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만에 현대기아를 까지 않고 부드럽게 칙판 라이브를 마무리합니다. 의선이 형 쫄았어? 쫄지 마. 응.